우와, 오늘부터 소꿉놀이 시작이다. 내가 아빠에게 지안이가 엄마예요. 그럼 아기는 누가 하지? 26살 최지아는 오늘도 중환자실 앞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사흘째 잠을 못 잔 사람처럼 창백했습니다. 간호사가 지나가며 힐끗 쳐다봤지만 지아는 고개조차 들지 못했어요. 손에 쥔 진단서에는 급성 심근경색, 즉시 수술 필요라는 글씨가 번져 있었거든요. 아버지 최인호는 60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택시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밤 핸들을 잡고 있다가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병원비는 하루에 100만 원씩 나갔고 수술비는 1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은행 대출은 이미 한도가 찼고 친척들은 연락조차 받지 않았어요. 지아는 핸드폰을 꺼내 통장 잔액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213만 9천 원. 아르바이트 3개를 뛰어도 이 돈은 열흘치 병원비에 불과했어요. 그녀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는 지안이 10살 때 암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홀로 딸을 키우며 단 한 번도 손 내밀 곳 없이 살아오셨거든요.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안 씨, 접니다. 대학 선배 기억하시죠?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대학 동기였던 민수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에게는 먼 친척 되는 재벌가가 있는데 그 집 장남이 특수한 상황이라 조건부 결혼 상대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계약 기간은 3년, 성공 시 3억 원의 보상금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지아는 숨이 막혔어요. 그런 일이 현실에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민수는 진지했습니다. 그는 지안의 사정을 알고 있었고 도움이 될까 싶어 연락했다고 말했어요. 지안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쥐었습니다. 그 집 장남이요. 어떤 사람인가요? 민수는 잠시 말을 아꼈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18살에 익사사고를 당한 뒤로 정신 연령이 어린 시절에 멈춰버린 사람이라고 했어요. 몸은 33이지만 마음은 어린아이 같다고 했습니다. 재벌가의 체면 때문에 명목상 결혼이 필요하고 3년만 함께 살아주면 된다고 했어요. 지아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신 아버지는 너무 작아 보였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만나볼게요. 이틀 후 지아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샹들리에가 낯설게 빛났어요. 곧 정장을 입은 중년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윤미정, 그녀는 도윤의 어머니였어요. 윤미정은 지안을 훑어보더니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혼약서였어요. 그녀는 차갑고 정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년간 우리 아들과 명목상 부부로 지내세요. 아이는 낳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 행사에 참석하고 외부에는 정상적인 부부처럼 보이면 됩니다. 3년 뒤 계약이 끝나면 3억 원을 드리겠어요.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조항들은 차갑고 명확했어요. 계약 위반 시 위약금, 비밀 유지 서약, 재산 분할 포기 조항까지 빼곡했습니다. 윤미정은 만년필을 건네며 덧붙였어요. 우리 도윤이는 착한 아이예요. 다만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보는 아이죠.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지아는 펜을 쥐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최지안. 그 글씨가 마르는 순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결혼식은 한 달 뒤에 치러졌어요. 강남의 유명한 예식장이었고 하객들은 300명이 넘었습니다. 지아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병원에 누워 계셨고 지안의 손을 잡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랑 강도윤은 단 위에 서서 미소만 짓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잘생겼지만 표정은 공허했습니다. 주례가 말을 할 때도 반지를 낄 때도 그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객들은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혼 첫날 밤 지아는 도윤과 함께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펜트하우스 거실은 너무 넓고 조용했어요. 도윤은 식탁 위에 놓인 장미 꽃다발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꽃잎을 쓰다듬듯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때 도윤이 천진한 눈으로 지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안아, 우리 소꿉놀이 하는 거지? 엄마가 그러셨어. 오늘은 엄마 놀이, 아빠 놀이 하는 날이래. 지안의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도윤은 단순한 바보가 아니라 사고로 인해 어린 시절에 완전히 멈춰버린 사람이라는 거리요. 그의 눈빛은 맑았지만 어딘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앉아 인형처럼 가만히 있다가 시계를 보더니 중얼거렸어요. 9시면 자야 해. 엄마가 그랬어. 지아는 그를 침실로 안내했습니다. 도윤은 순순히 침대에 누웠고 이불을 덮어주자 눈을 감았어요. 지아는 옆방으로 가려다가 멈춰섰습니다. 그가 혼자 있는 게 불안했거든요. 밤이 깊어질수록 도윤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잠결에 몸부림치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물 무서워 나 안 들어가.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지아는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도윤의 이마와 목덜미는 식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그녀는 수건을 적셔 그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줬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악몽을 꾸고 있었고 그의 손은 이불을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지아는 그를 바라보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결혼은 거래였지만 눈앞에 이 남자는 그저 불쌍한 아이 같았어요. 무언가가 그의 안에서 부서져 있었고 지아는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쯤 지아는 욕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어요. 웨딩드레스를 벗고 평상복을 입었지만 왼손 약지의 반지는 여전히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수건을 꽉 쥔 채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수술은 이틀 뒤였고 계약금은 어제 입금됐습니다. 그때 욕실 문이 살짝 열렸어요. 도윤이 문틈 사이로 고개를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춥지? 나 물속 꿈 꿨어. 지안이 없어졌어. 그는 손에 수건을 들고 있었어요. 지안에게 주려고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지안은 그 수건을 받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도윤의 눈빛은 여전히 천진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지아는 그의 손을 잡아줬어요. 도윤은 그제야 안심한 듯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계약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무언가 다른 것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새벽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지아는 도윤과 함께 거실로 나와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도윤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고 지안도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긴 밤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신혼 첫날 아침, 지아는 시어머니의 전화로 잠에서 깼습니다. 6시 30분이었어요. 윤미정은 차갑고 정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침 7시까지 식사 준비를 마치고 도윤의 약을 챙겨 먹이라고 했어요. 규칙은 이미 문자로 전송해뒀으니 확인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아는 핸드폰을 열어 긴 문자 목록을 내려봤어요. 도윤의 기상시간, 약 복용 시간표, 식단 구성, 목욕 시간, 취침 시간까지 빼곡했습니다. 심지어 물 온도와 식사 메뉴까지 지정되어 있었어요. 지아는 한숨을 삼키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지아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펜트하우스는 햇살이 가득 들어왔지만 공기는 차가웠어요. 대리석 바닥은 발을 디딜 때마다 쨍그랑 소리를 냈고 벽에 걸린 그림들은 모두 값비싼 것들이었습니다. 주방에는 냉장고 안에 식재료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메모지에는 도윤이는 부드러운 음식만 먹습니다. 딱딱한 것은 삼키지 못해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아는 쌀을 씻어 죽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애호박과 새우를 잘게 다져 넣었고 참기름을 두르며 저어줬습니다. 7시 정각, 윤미정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죽그릇을 보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합격점을 준 것 같았어요. 윤미정은 곧바로 도윤의 방으로 들어가 그를 깨웠습니다. 도윤은 비틀거리며 식탁에 앉았어요. 눈은 아직 덜 떠진 상태였고 머리는 한쪽으로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약통을 꺼내 지안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하얀색 알약 2개, 파란색 1개, 물과 함께 먹이세요. 식사 전에 꼭 먹여야 해요. 지안은 약을 손바닥에 올려 도윤 앞에 내밀었습니다. 도윤은 그걸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입을 꾹 다물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윤미정은 차갑게 말했어요. 약을 안 먹으면 두통이 와요. 달래서라도 먹이세요. 지아는 물컵을 들고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어요. 약을 먹으면 맛있는 죽을 먹을 수 있다고 주간에 도윤 씨가 좋아하는 새우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지안의 얼굴을 한참 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약을 삼킨 도윤은 곧 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질은 서툴렀지만 스스로 떠먹으려 애썼어요. 지아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쪽이 아렸습니다. 윤미정은 시계를 보더니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저는 회사에 가야 합니다. 도윤이 목욕은 오전 10시, 점심은 12시 30분이에요. 외출은 금지예요. 문제 생기면 바로 연락하세요.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지아는 도윤과 단둘이 남았어요. 도윤은 죽그릇을 비우고 나서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오전 10시 지아는 욕실에 물을 받았습니다. 윤미정의 메모대로 미지근한 온도였어요. 도윤을 불렀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그의 손을 잡고 천천히 욕실로 안내했어요. 도윤은 순순히 따라왔지만 물을 보자 멈춰 섰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지아는 그의 손을 꽉 잡아줬어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옷을 벗고 욕조에 들어갔습니다. 물이 몸에 닿자 그는 숨을 멈췄고 눈을 질끈 감았어요. 지아는 수건을 적셔 그의 등을 닦아줬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목욕을 마친 도윤은 한결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지아는 그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주고 머리를 말려줬습니다. 도윤은 그 과정 내내 가만히 있었고 가끔 지안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28살 강서아, 도윤의 여동생이었어요. 그녀는 명품 가방을 던지듯 소파에 놓고 지안을 훑어봤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언니라고 불러야 하나요? 아니면 새 식모라고 불러야 하나요? 서아는 냉장고를 열어 음료수를 꺼내 마셨습니다. 지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서아는 비웃듯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오빠 돌보는 거 힘들죠? 그래도 참으세요. 돈 때문에 온 거잖아요. 지안의 손이 잠깐 멈췄지만 곧 다시 움직였어요.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잠시 오빠를 보더니 가방을 들고 나가버렸어요. 현관문이 쿵 하고 닫혔습니다. 오후 시간은 느리게 흘렀어요. 지아는 집안을 청소하고 빨래를 개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가끔 지안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지만 말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해질 무렵 지안이 창문을 닫고 있을 때였어요. 창틀에 작은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 버둥거리고 있었습니다. 날개가 찢어질 듯 떨리고 있었어요. 지아는 손을 뻗으려다 말았습니다. 거미줄이 손에 묻을까봐 망설여졌거든요. 그때 도윤이 다가왔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나비를 감싸 쥐었습니다. 거미줄을 천천히 떼어내며 나비를 자유롭게 해줬어요. 나비는 그의 손바닥에서 잠시 날갯짓하더니 창밖으로 날아갔습니다. 도윤은 빈손을 들여다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 표정은 어린아이 같았지만 동시에 무언가 깊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사람 안에는 분명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도윤은 평소보다 말이 많았어요. 나비 이야기를 하며 날개가 예뻤다고, 날아갈 때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지아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의 말투는 여전히 어눌했지만 감정만큼은 진짜였습니다. 밤 9시 도윤을 재울 시간이었어요. 지아는 그를 침실로 데려가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으려다 말고 지안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안이는 웃을 때 예뻐요. 지안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어요. 그 문장은 짧았지만 어딘가 달랐습니다. 발음도 정확했고 눈빛도 또렷했어요. 마치 정상적인 어른이 하는 말 같았습니다. 제가요? 지안이 되묻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깨어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도윤이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곧 눈을 감았고 호흡은 고르게 이어졌어요. 지아는 침대 옆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어요. 단순히 돌봐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윤미정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지안과 도윤이 함께 웃으며 아침을 먹는 모습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식사가 끝나자 윤미정은 지안을 따로 불렀습니다. 지안 씨,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계약직이에요. 도윤이와 가까워지려 하지 마세요. 감정은 불필요해요. 윤미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아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윤미정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도윤이 방은 따로 써요. 같은 침대는 안 돼요. 거리를 유지하세요. 그날 이후 지안과 도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졌습니다. 지안은 여전히 그를 돌봤지만 함께 웃거나 오래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윤미정의 눈이 항상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윤의 눈빛 속에서 본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그녀는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도윤이 다시 깨어날 그날을요. 결혼한 지 석 달이 지나 첫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추석이었어요. 지아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제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윤미정의 본가는 강남의 고급 주택이었고 친척들이 20명 넘게 모일 예정이었어요. 지아는 부엌에서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부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여동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의 새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돈 때문에 왔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눈빛들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제사가 시작됐어요. 지아는 도윤의 손을 잡고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도윤은 절을 하는 방법을 몰라 어리둥절해했고 지안이 조용히 허리를 숙이도록 도와줬어요. 친척들은 그 모습을 보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점심 식사 시간이 됐어요. 거실에는 큰 상이 차려졌고 사람들이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도윤의 숟가락과 젓가락을 챙겨 그의 옆자리에 앉으려 했어요. 그때 윤미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말석이에요. 거기 앉으세요. 윤미정은 부엌 문 가까운 구석자리를 가리켰어요. 제일 좁고 불편한 자리였습니다. 지아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자리를 옮겼어요. 도윤은 어머니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시선을 내렸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친척들은 지안을 흘끔거리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학벌은 어디인지, 부모는 뭐 하시는지, 어떻게 도윤과 결혼하게 됐는지 물었습니다. 지안은 짧게 대답했고 그럴수록 그들의 눈빛은 차가워졌어요. 서하는 친구 2명을 데려왔습니다. 그녀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수군거렸어요. 지안이 물을 따르러 지나갈 때 서하가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오빠 돌보는 것도 일이긴 하지. 그것도 직업이라면 직업이잖아. 친구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지아는 물잔을 든 채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물을 내려놓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3시쯤 지아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윤미정에게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윤미정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손을 흔들었어요. 지아는 집을 나와 가까운 전통시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추석 연휴라 시장은 한산했고 몇몇 가게만 문을 열고 있었어요. 그녀는 벤치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그때 앞쪽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70대쯤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과일 가게 앞에서 주인과 다투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돈을 냈다고 주장했고 주인은 받은 적 없다고 잡아떼고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10,000원짜리 5장 드렸잖아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주인은 팔짱을 끼고 비웃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을 뒤지며 영수증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구경하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갔어요. 그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언제 돈을 냈는지, 얼마를 냈는지 정확히 말해달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30분 전에 사과 한 봉지 값으로 5만 원을 냈다고 했어요. 지아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계산대 옆 쓰레기통에 구겨진 종이가 보였어요. 그녀는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영수증이었어요. 사과 한 봉지, 5만 원 결제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할머니가 분명히 돈을 내셨어요. 주인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지아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든지 아니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주인은 머리를 극적이며 사과했고 할머니는 사과 봉지를 들고 감사하다며 지안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미정이었어요. 그녀는 지안이 집을 나간 뒤 불안해져 따라 나왔던 거예요. 윤미정은 며느리가 낯선 할머니를 도와주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지안이 돌아왔을 때 윤미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지안을 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지만 목소리는 아까와 달랐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숙이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밤 10시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돌아갔고 도윤은 침실에서 쉬고 있었어요. 지아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윤이 서재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지아는 이상한 느낌에 뒤를 따라갔어요. 도윤은 은행 사이트에 접속해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어요. 도윤은 망설임 없이 숫자를 눌렀습니다. 1, 2, 3, 4, 5, 6. 6자리 숫자를 정확하게 입력했어요. 화면이 바뀌며 계좌 내역이 떴습니다. 지아는 숨을 멈췄어요. 도윤이 복잡한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에 자기 생일도 헷갈려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도윤은 화면을 보다가 지안이 뒤에 있는 걸 알아챘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어린아이 같은 천진함이 아니라 무언가를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만든 비밀번호예요.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의 생일과 어머니의 생일을 조합한 숫자라고, 그래서 절대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아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 순간 도윤은 완전히 정상적인 어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눈을 깜빡이더니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마치 꿈에서 깬 것처럼요. 서재 구석, 작은 카메라에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자신의 방에서 모니터를 통해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가는 촉촉했습니다. 윤미정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 모니터를 껐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 한 권을 꺼내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18살 도윤의 사진이 있었어요. 사고 나기 전 환하게 웃고 있던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안이 모르는 사이
이 집안에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지아는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입덧이 시작됐고 아침마다 어지러웠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임신 6주차라고요. 지아는 멍하니 초음파 사진을 바라봤어요. 작은 점 같은 게 보였습니다. 저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윤미정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미정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서아도 놀란 표정으로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봤고 도윤은 고개를 갸웃하며 지안의 배를 바라봤습니다. 저기 안에 아기가 있어요? 도윤이 신기한 듯 물었어요.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손을 뻗어 지안의 배를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그의 눈빛은 순수했고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윤미정은 지안을 위해 미역국을 끓였고 서아는 임산부 영양제를 주문했습니다. 도윤은 하루 종일 지안 옆에 붙어 있으며 배에 대고 속삭였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재벌가의 임신 소식이 온라인 기사로 퍼졌어요. 강도윤 씨 부부 결혼 6개월 만에 임신 소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댓글에는 축하 인사도 있었지만 악플도 섞여 있었어요. 그날 오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지안이 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30살쯤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이 진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수예요. 도윤이 오빠 친구였어요. 지수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지아는 어리둥절한 채 그녀를 맞아들였어요. 지수는 자연스럽게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여기 그대로네요. 제가 자주 놀러 오던 곳인데. 지수의 말에 지아는 긴장했습니다. 윤미정이 거실로 나왔고 지수를 보자 표정이 굳었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지수야, 오랜만이구나. 어쩐 일이니? 지수는 일어나 윤미정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그녀는 기사를 보고 축하드리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임신한 지안을 돕고 싶다고 도윤이를 예전부터 잘 알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요. 윤미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는 그날부터 자주 집에 놀러 왔어요. 도윤의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까지 도왔습니다. 서아는 지수를 반갑게 맞이하며 함께 쇼핑을 다니기도 했어요. 언니, 지수 언니는 오빠랑 원래 약혼자 사이였어요. 몰랐어요? 서아가 지안에게 속삭였습니다. 지안은 깜짝 놀라 지수를 바라봤어요. 지수는 도윤 옆에 앉아 그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의 화장대 서랍 속 옷이 찢어져 있었어요. 인부복이었는데 가위로 잘라낸 것처럼 망가져 있었습니다. 지안은 서아에게 물었지만 서아는 모른다고 잡아댔어요. 그날 밤 지안의 핸드폰에 이상한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어요. 네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어? 돈 때문에 온 사람이잖아. 지안은 손이 떨렸어요.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또 문자가 왔어요. 도윤이는 네 것이 아니야. 곧 알게 될 거야. 지안은 불안해졌습니다. 윤미정에게 말하려다 망설였어요. 증거도 없었고 혹시 자신이 예민한 것뿐일지도 몰랐거든요. 그 무렵 도윤의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악몽을 꾸며 비명을 질렀어요. 식은땀에 젖어 떨고 있었고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지안이 약을 먹이려 해도 거부했어요. 싫어요. 저 그거 안 먹을래요.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흥분해 있었어요. 지안은 그를 꼭 껴안고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지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도윤은 그녀의 품에서 조금씩 진정됐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계속됐고 밤마다 반복됐어요.
어느 날 오후 지안이 빨래를 널고 있을 때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와 윤미정이 대화하고 있었어요. 지안은 무심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님, 요즘 도윤 오빠 상태가 안 좋아 보여요. 예전엔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았는데요. 지수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어요. 윤미정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지안이가 임신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나 봐. 환경이 바뀌니까 힘들어하는 것 같아. 지수는 잠시 침묵하다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지안 씨가 도윤이 오빠한테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요? 오빠는 민감한 사람이잖아요. 조금만 스트레스 받아도 퇴행이 심해지는데요. 지안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수가 자신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명확히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저 모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지안은 도윤을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네가 사라지면 도윤이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네가 문제야. 목소리는 변조되어 있었지만 여자 목소리 같았어요. 지안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고 쫓아내려 하고 있었어요. 지안은 도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또 악몽을 꾸고 있었어요. 얼굴을 찡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기억 안 나. 나 누구예요? 지안은 숨이 막혔어요. 도윤의 입에서 지수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도윤의 손을 잡고 꽉 쥐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또 집에 왔습니다. 그녀는 지안에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지안은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이 여자가 위협이라는 걸요. 집안의 공기는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윤미정은 지안을 보는 눈빛이 예전처럼 차갑게 변했고 서하는 지수 편을 들었어요. 도윤만이 지안의 손을 놓지 않았지만 그마저도 불안정했습니다. 균열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어요. 밤 11시 지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발신자 번호가 표시되지 않았어요. 지안은 잠든 도윤을 확인하고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기계음처럼 변조된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도윤 씨 부인이죠? 남편분이 사고를 당했어요.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 지안의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도윤이는 지금 집에서 자고 있는데요.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지금 남편분은 집에 없을 거예요. 전화가 끊겼어요. 지안은 황급히 도윤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침대는 텅 비어 있었어요. 이불만 흐트러져 있었고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지안은 숨이 막혔어요. 핸드폰을 다시 확인하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주소와 함께 바닷가 펫카페 서둘러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안은 겉옷을 걸치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주소를 알려줬어요. 기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거기 폐업한 지 오래됐는데요. 밤엔 사람도 없고요. 지안은 애원하듯 말했어요. 급한 일이 있으니 빨리 가달라고 했습니다. 택시는 한강을 건너 서쪽으로 달렸어요. 도시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고 어둠이 짙어졌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택시는 해안도로 끝자락에 멈춰 섰어요. 앞쪽으로 낡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간판은 떨어져 나갔고 유리창은 깨져 있었어요. 주변은 가로등 하나 없이 캄캄했습니다. 지안은 택시비를 내고 내렸어요. 차는 곧 사라졌고 그녀는 홀로 남았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거칠고 무서웠습니다. 카페 입구로 다가가자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지안은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테이블과 의자는 쓰러져 있었고 바닥엔 깨진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도윤 씨, 여기 있어요?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안쪽으로 더 들어갔어요. 카페 뒤편으로 문이 하나 보였습니다. 열어보니 테라스였어요. 테라스 너머로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파도는 검고 무서웠어요. 절벽이 바로 앞이었고 난간은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불빛이 켜졌어요. 지아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한지수가 서 있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기다렸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지아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지수 씨, 여기서 뭐 하세요? 도윤이는 어디 있어요? 지수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어요. 도윤이는 집에 있을 거예요. 제가 당신을 부른 거예요. 지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수는 계속 걸어왔고 지안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등 뒤로 절벽이 느껴졌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지수는 웃음을 멈췄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당신이 모든 걸 망쳤어요. 도윤이는 원래 저랑 결혼할 사람이었어요. 사고만 없었다면 우리는 행복했을 거예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아는 침착하게 말하려 애썼어요. 도윤이는 지금 저를 필요로 해요. 그리고 아이도 있어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아이는 없어져야 해요. 그래야 도윤이가 저한테 돌아와요. 당신도 사라져야 해요. 지수가 갑자기 손을 뻗었어요. 지안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지안은 비틀거렸고 발이 절벽 끝에 걸렸어요. 몸이 뒤로 기울었습니다. 안 돼요. 지안은 난간을 붙잡으려 했지만 부서진 나무만 손에 잡혔어요. 순간 지수가 다시 한번 밀었습니다. 강한 힘이었어요. 지안의 몸이 허공으로 떨어졌습니다. 비명도 지르지 못했어요. 바람이 귓가를 스쳤고 곧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파도가 그녀를 삼켰어요. 물은 차갑고 짙었습니다. 지아는 허우적거렸지만 몸이 가라앉았어요. 입 안으로 짠 바닷물이 들어왔고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각 집에서 도윤이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그는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지안이 없었어요. 지안이. 도윤은 침대에서 일어나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거실도 주방도 화장실도 없었어요. 그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꿈속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어요. 바다, 파도, 떨어지는 누군가요. 도윤은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길을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발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바다로 가야 했어요. 도윤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에게 서쪽 해안으로 가달라고 말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택시는 한밤중에 도로를 달렸어요. 30분 후 도윤은 펫카페 앞에 내렸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곳이라는 걸 알았어요. 절벽으로 달려가자 아래쪽에서 작은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절벽 끝에 섰어요.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떠다니는 게 보였어요. 지안이었습니다. 물이었어요.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18살 그날 이후로 물만 봐도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도윤은 옷을 벗어던지고 절벽에서 뛰어내렸어요. 몸이 떨어지는 순간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18살 여름 친구들과 놀러 갔던 바다, 갑자기 덮친 파도, 물속으로 가라앉던 기억이요. 그때 누군가 저를 구했어요.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는 저를 해변으로 끌어올렸고 인공호흡을 해줬어요. 저는 살았지만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보였어요. 지안의 아버지 최인우였습니다. 도윤이 물에 빠졌어요. 차가운 충격이 온몸을 덮쳤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고 지안을 찾았어요. 그녀가 보였습니다. 가라앉고 있었어요. 도윤은 있는 힘껏 헤엄쳤습니다. 지안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를 끌어안고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파도가 거셌지만 도윤은 놓지 않았어요. 해변으로 그녀를 끌고 갔습니다. 모래 위에 눕히고 인공호흡을 했어요. 지안의 입에서 물이 쏟아졌고 그녀가 기침을 했습니다. 지안이 괜찮아, 제가 여기 있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달랐어요. 어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눈빛도 변했어요.
맑고 또렷했습니다. 지안이 눈을 떴어요. 흐릿한 시야 속에서 도윤이 보였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늦어서 미안해요. 도윤은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기억이 돌아왔어요. 사고 전의 기억, 18살의 기억, 그리고 지안 아버지의 얼굴까지요. 그들의 인연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피로 이어진 운명이었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었어요. 도윤은 지안을 아는 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긴 밤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였습니다. 지안은 들것에 실려 응급실로 옮겨졌고 도윤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의사들이 떼어놓으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 여기 있어야 해요. 도윤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간호사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 남자가 정신 연령이 어린아이라던 그 환자가 맞는지 의아해했어요. 지안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설명했어요. 저체온증과 흡인성 폐렴 초기 증상이 있다고. 다행히 아기는 무사하지만 일주일은 입원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병실 의자에 앉아 지안을 지켰어요. 그의 옷은 여전히 젖어 있었고 머리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간호사가 수건과 마른 옷을 가져다 줬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침 7시 윤미정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새벽에 연락을 했던 거예요. 그녀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도윤과 지안을 번갈아 봤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경찰이 사고가 났다고.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머니가 아는 그 아이가 아니었어요. 또렷하고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도윤이에요. 기억이 다 돌아왔어요. 윤미정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어요. 15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정말 너 도윤이야? 윤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예요.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해서 죄송해요. 윤미정은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5년간 쌓였던 슬픔과 걱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도윤은 바닷가에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한지수가 지안을 불러냈고 절벽에서 밀었다고 말했어요. 윤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수가? 그 아이가 왜? 도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지수는 15년 전 사고 이후로 자신에게 집착해왔다고, 자신이 기억을 잃은 뒤에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윤미정은 무너진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지안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고르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윤미정은 지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지안 씨. 제가 당신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어요. 윤미정의 목소리는 잠겼어요. 그녀는 자신이 지수를 집에 들인 것, 지안을 의심했던 것 모두 후회했습니다. 다음 날 윤미정은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지수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개인 탐정을 고용해 지수의 금융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지수는 지난 3년간 도윤의 회사 계좌에서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총 5억 원이었어요. 그녀는 도윤의 도장을 위조해 서류를 만들었고 회계 담당자를 매수했습니다. 윤미정은 서류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아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엄마, 이거 들어봐요. 제 핸드폰에 지수 언니 통화가 녹음되어 있어요. 서아는 며칠 전 실수로 통화 녹음 기능을 켜둔 채 지수와 통화했었어요.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야, 너 오빠랑 지안이 헤어지면 좋겠지? 저 여자만 없으면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어. 서아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지수는 계속 말했어요.
저 여자 임신했다며? 괜찮아. 곧 해결될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윤미정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녀는 즉시 경찰에 연락했고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지안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그녀의 눈이 떠졌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도윤이 보였어요. 그는 여전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 씨, 지안의 목소리는 작고 갈라졌어요.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깨어났네요. 많이 아팠죠? 그의 말투가 달랐어요. 지안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도윤은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기억이 돌아왔다고, 이제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기쁨인지 놀라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조용히 말했어요. 저를 믿어줘서 고마워요. 지안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지안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안아주며 등을 쓰다듬었어요. 일주일 후 지안은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완전히 회복됐다고, 아기도 건강하다고 말했어요. 도윤도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뇌 스캔 결과 모든 인지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담당 의사는 놀라워했습니다. 기적이에요. 15년간 퇴행 상태였던 환자가 이렇게 완전히 회복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의사는 이론적으로 설명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뇌가 생존을 위해 잠들어 있던 신경회로를 재활성화시켰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안을 구하려는 절박함이 도윤의 뇌를 깨운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도윤과 지안은 거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18살 때 친구들이랑 바다에 놀러 갔어요. 파도가 거셌는데 저는 깊은 곳까지 들어갔죠. 그때 물살에 휩쓸렸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떨렸습니다. 누군가 저를 구해줬어요. 중년 남자분이었어요. 저를 해변으로 끌고 와서 인공호흡을 해주셨죠. 저는 살았지만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어요. 지아는 숨을 멈췄어요.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지안이 아버지셨어요. 최인호 씨, 18년 전 저를 바다에서 구해주신 분이요.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지안 씨 아버지가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안 씨를 만난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운명이었어요. 모든 인연의 고리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지안의 아버지가 도윤을 구했고 18년 후 지안이 도윤을 다시 살렸어요. 그들의 만남은 거래가 아니라 운명이었습니다. 지안은 도윤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꽉 안고 놓지 않았어요. 긴 어둠이 끝나고 빛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호법정에는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고 방청객들은 수군거렸어요. 재벌가의 스캔들은 연일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한지수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검사는 기소장을 낭독했어요. 횡령 5억 원, 살인 미수, 명예훼손, 주거 침입까지 4가지 죄목이었습니다. 윤미정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증언했어요. 지수가 어떻게 회사 자금을 빼돌렸는지, 며느리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증거 자료도 제출했어요. 서아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녹음 파일을 제출했어요. 법정에 지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안을 해치겠다던 말, 계획을 실행하겠다던 말들이었어요. 지안은 법정 맨 뒤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는 이제 제법 불러 있었고 임신 5개월이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증언을 들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윤은 증인석에 섰어요.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가 자신의 약혼녀였던 것은 맞지만 사고 후 관계는 끝났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지수는 15년간 집착했고 결국 범죄를 저질렀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장이 지수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줬어요. 지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어요. 도윤이는 제 거였어요. 저희는 사랑했어요. 사고만 없었다면 행복했을 거예요. 지수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돌렸어요. 지수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나타났어요. 돈 때문에 온 여자가 모든 걸 빼앗아갔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재판장이 질서 유지를 명령했습니다. 지수는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7년, 벌금 5억 원이었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끌려나갔어요. 복도에서 지수와 도윤이 마주쳤습니다. 지수는 철창 너머로 도윤을 바라보며 외쳤어요. 당신이 빼앗았어. 제 인생을 돌려줘. 도윤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무도 빼앗지 않았어요. 저는 제 인생을 돌려받은 거예요. 도윤은 더 이상 머물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지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일주일 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윤미정은 지안을 위해 방을 새로 꾸며줬어요. 아기방도 따로 준비했습니다. 분홍색과 하늘색 벽지를 골랐고 작은 침대와 옷장을 들여놓았어요. 어느 오후 윤미정은 거실 소파에 지안을 앉혔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대추차 2잔을 가져왔어요. 지안에게 한 잔을 건네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안 씨, 그동안 미안했어. 제가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윤미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지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야말로 부족했어요. 윤미정은 지안의 손을 꽉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날 시장에서 봤던 모습이 우리 집의 복이었어. 낯선 할머니를 도와주던 그 마음이 진짜였어요.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윤미정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아요. 지안이 작게 말했어요. 윤미정은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다음 날 서아가 큰 쇼핑백을 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안에는 아기 옷과 장난감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신이 나서 지안에게 보여줬습니다. 언니, 이거 봐요. 조카 선물이에요. 이 옷 귀엽지 않아요? 서아는 작은 곰돌이 무늬 옷을 펼쳐 보였어요. 지안은 옷을 받아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서아도 따라 웃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네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윤미정, 도윤, 지안, 서아. 밥을 먹으며 조카 이름을 뭐로 지을지 이야기했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도윤과 지안은 베란다로 나왔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지안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행복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그들은 함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집안에서는 윤미정과 서아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집의 공기는 처음으로 따뜻해졌어요. 그해 겨울, 눈이 내리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안은 새벽 3시에 진통을 느꼈어요. 도윤이 황급히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윤미정과 서아도 뒤따라 병원에 도착했어요. 6시간의 진통 끝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침 9시 23분 3kg의 건강한 여자아이였어요.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은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봤어요. 작은 손, 작은 발, 눈을 꼭 감고 있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왔고 도윤은 처음으로 딸을 품에 안았어요. 안녕, 우리 딸.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기는 작은 손으로 아버지의 손가락을 꽉 쥐었어요. 그 순간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안이 회복실에서 나왔을 때 윤미정이 달려가 그녀를 안았어요. 둘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서아는 아기 사진을 찍으며 웃음을 멈추지 못했어요. 이름은 강하윤으로 지었습니다. 하늘의 윤택함이라는 뜻이었어요.
윤미정이 직접 장명했고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안과 하윤이는 퇴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자 아기 방에는 풍선과 장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윤미정이 며칠 동안 준비한 거예요. 분홍색 커튼과 하얀 침대가 예뻤습니다. 첫날 밤 하윤이가 울었어요. 도윤과 지아는 번갈아 가며 아기를 안았습니다. 윤미정도 방에서 나와 도와줬어요. 서아는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네 사람이 한 아기를 돌보느라 정신없었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윤이는 쑥쑥 자랐고 이제 눈을 뜨고 주변을 보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퇴근하면 제일 먼저 딸을 안았습니다. 회사 일도 정상적으로 복귀했고 능력을 인정받았어요. 어느 주말 오후 도윤은 지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바다에 가고 싶다고요. 지안은 놀라 그를 바라봤어요. 도윤은 15년 동안 바다를 피해왔던 사람이었거든요. 괜찮겠어요? 지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지안 씨랑 하윤이가 있으니까요. 다음 날 가족 5명은 차를 타고 바다로 향했습니다. 강릉의 작은 해변이었어요. 겨울 바다는 쓸쓸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도윤은 차에서 내려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엔 그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했는데 지금은 달랐어요. 그는 천천히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지안이 하윤이를 안고 뒤따라왔어요. 윤미정과 서아도 함께였습니다. 도윤은 파도가 닿는 곳까지 걸어갔어요. 물이 발끝에 닿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지안 씨 아버지가 살려주셨죠. 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지안은 그의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지안 씨가 저를 다시 살려줬어요. 2번이나요. 도윤은 지안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고마워요, 지안 씨.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지안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윤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사랑은 견디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살아내는 거래요. 지안이 조용히 말했어요. 도윤은 그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들은 어려움을 견딘 게 아니라 함께 살아냈던 거예요. 윤미정이 다가와 손주를 안았습니다. 그녀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 어머니도 이 순간을 보고 계실 거야.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예요. 지아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내는 축복 같았어요. 서아는 가족 사진을 찍자고 했어요. 5명은 바닷가에 나란히 섰습니다. 도윤과 지안이 가운데 서고 지안이 하윤이를 안았어요. 윤미정과 서아가 양옆에 섰습니다. 하나, 둘, 셋. 카메라 셔터 소리가 났어요. 그 순간이 영원히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윤이가 깨어나 방긋 웃었어요. 아직 웃는 것도 서툴렀지만 분명한 미소였습니다. 도윤은 백미러로 딸을 보며 행복해했어요. 그날 밤 도윤과 지아는 베란다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도윤은 지안을 안았고 지안은 그의 품에 기댔습니다. 우리 참 멀리 왔죠? 지안이 중얼거렸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으로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왔네요. 도윤이 대답했어요. 둘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들의 인연은 거래에서 시작됐습니다. 1억 원, 3년의 계약, 차가운 혼약서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진짜 사랑,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어요. 잔잔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무섭지 않은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이야기는 천천히 닫히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를 심어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